laboratory. In the middle of nowhere. Keep everyone there until it's done. Why? If we don't let scientists bring their families, we'll never get the best. Build them a town. Why would I leave my family? I told you, you can bring your family. What can I tell them? As much as you like. You know isotopes, and you know explosives. But you can't tell us what you're doing. Before the Nazis do. Oh my God. It's about unleashing a strong force. How about because this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ever happen in the history of the world? You got a little town. Everybody will go crazy. They won't let me leave. I won't let you leave. It's happening, isn't it? I don't know if we can be trusted with such a weapon. But I know the Nazis can't. You can convince anyone of anything. Even yourself. Hitler's dead, but the Japanese fight on. Nobody knows what you believe. Do you? You felt your judgment was sound on who on the team could be true. Well, we had a moment where it looked like the chain reaction from an atomic device might never stop. Are we saying there's a chance that when we push that button, we destroy the world? Chances are near zero. Near zero. What do you want from theory alone? Zero would be nice. Trusted. No one is leaving Los Alamos. What are you doing? Would the Japanese surrender if they knew what was coming? 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오늘은 원자폭탄의 아버지라 불리는 물리학자를 다룬 영화 오펜하이머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영화의 배경이 되는 1930년대는 경제적으로 대공황 시기였고 에스파냐에서는 시민전쟁, 소련에선 스탈린의 숙종 작업이 한창이었으며 독일에선 나치가 득세합니다. 히틀러의 병적인 유대인 증오로 인해 독일학자들은 영국, 미국 등으로 이민을 떠났고 오펜하이머의 신변도 위험해집니다. 1932년 9월에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고 이듬해 6월에 프랑스가 무너지자 그는 소금 문명이 심각한 위험에 처했으며 영국과 미국도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우리는 나치의 위협으로부터 소금 문명을 지켜내야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1939년 1월 오토안과 프리츠 슈트라스만이 핵분열에 성공하자 오펜하이머는 중성자의 양을 증가시키면 우라늄의 핵분열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폭발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1942년 여름 오펜하이머를 비롯한 이론가들은 이 주제에 몰두하기 시작했고 오펜하이머는 학회를 열어 원자폭탄의 이론적 설계와 그 효용에 관한 연구를 이끕니다. 핵분열 실험에 성공한 독일이 원자폭탄을 개발해 세계를 제패할지 모르니 미국이 독일보다 먼저 원자폭탄을 만들어야 한다. 독일계 유대인인 그는 나치에게 희생당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더는 비극이 없도록 하려면 반드시 원자폭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앞으로 아인슈타인의 직인이 지킨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하고 대통령의 지시로 극비리의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레슐리 그로보스가 이것을 맨하튼 프로젝트라 칭했고 오펜하이머는 그로보스의 제안을 받아 뉴멕시코 로스알라모스 연구소에서 핵 관련 연구를 총괄하게 됩니다. 나치보다 먼저 핵을 보유하고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취지에서 원자폭탄을 개발하기 시작했지만
1945년 4월 30일 히틀러는 자살하고 며칠 뒤 나치 독일은 연합군에게 항복선언을 합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된 지 3년, 1945년 7월 16일 인류 역사상 최초의 원자폭탄 테스트인 트리니티가 성공합니다.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진 원자폭탄은 3개였고 하나는 트리니티 실험에서, 하나는 히로시마에, 하나는 나가사키에 떨어져 엄청난 사상자와 피해를 남기고 일본의 항복선언과 함께 종전됩니다. 그런데 종전 후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한 소련이 수소폭탄 개발까지 뛰어든 것을 본 미국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에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오펜하이머에게 수소폭탄을 개발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나 핵폭탄 투하 이후에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던 오펜하이머는 수소폭탄 개발을 결사반대합니다. 이 일로 그의 이념까지 의심받고 스파이로 몰리게 되지만 스파이 혐의는 찾을 수 없으나 잠재적 기밀 누설원이라는 오명을 쓰게 됩니다. 보안 제인가에 대해 다뤄야 할 청문회는 인간 오펜하이머의 지부를 까발리는 모욕적인 현장으로 전락하고 미국의 영웅으로 추앙받던 위대한 과학자는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영화 오펜하이머는 위대한 한물리학자의 업적과 몰락을 청문회 형식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메멘토, 배트맨 시리즈, 인셉션, 인터스텔라, 탱게르크, 테드 등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감독이죠. 2023년 신작 오펜하이머는 퓰리처상 수상작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스 앨러모스 연구소의 대다수 과학자는 오펜하이머의 지휘가 아니었다면 일본에 사용된 폭탄은 결코 제 시간에 완성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오펜하이머의 어깨에 지운 책임감은 컸고 따라서 그에게 돌아간 명예는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원자폭탄을 창조하는 데 가장 일조했다는 죄책감 역시 누구보다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왜 수소폭탄 개발을 반대했던 것일까요? 오펜하이머는 수소폭탄이 원자폭탄보다 훨씬 위협적이고 큰 재앙을 가져올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소폭탄의 개발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곳곳에서 경쟁적으로 핵무기가 개발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본 오펜하이머는 나는 세계의 파괴자, 죽음의 신이 되었다며 자책했다고 합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로부터 불을 훔쳐 인류에게 주었듯이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우리에게 핵이라는 불을 선사해 주었다. 하지만 그가 그것의 끔찍한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려고 했을 때 권력자들은 제우스처럼 분노에 차서 그에게 벌을 내렸다.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의 서문에 적힌 글귀입니다.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에게 불을 선물한 프로메테우스는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과사스 바이산에 쇠사슬로 묶여 매일 독수리에게 간을 조이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수소폭탄 제조를 반대했고 핵무기 의존도를 줄이자고 조언하는 오펜하이머를 미국 정부는 재판정에 세우고 온갖 수모를 줬습니다. 어쩌면 필연적 비극일지도 모릅니다. 오펜하이머가 로스 앨러모스에서 원자폭탄 연구를 총괄할 때부터 예정된 결말 말입니다. 우리는 병 속에 든 2마리 성걸과 같다.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갖췄지만 그러려면 자신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다. 그는 핵무기가 얼마나 위협적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그로 인해 평화적 질서가 유지되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인류의 평화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는 그 신념을 위해 과업을 수행한 그는 인류에 넘치는 과학자였을까요? 프로메테우스처럼 말입니다. 오펜하이머와 프로메테우스와의 공통점은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고 그 후 인간이 겪을 일들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것이 오펜하이머와 프로메테우스의 차이점입니다.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아주 상세하게 지시하는 자리에 있었기에 원폭의 결과에 누구보다 힘들어했을 수도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 행해진 일이었기에 당시 연구 참여자들도 방사능 낚시인의 역량을 몰랐습니다. 몰랐으니 가족들을 데리고 핵 연구 기지로 들어갔겠죠. 그런데 만약 알았다면 결과는 달라졌을까요? 자연재해를 보면 자연 앞에서 인간은 참 나약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재해를 피하는 사례를 보면
인간은 나약하지만 참 지혜롭기도 하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두고 일본은 물론 우리 정부도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안전하면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재활용하면 되지 왜 바다로 흘려보내지? 이것은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라 삼면을 바다를 접해 사는 우리니까 해볼 만한 합리적 의심 아닙니까? 이런 국민을 안심시키느라 수족관 물을 넣어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는 영상은 정말 황당합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최초로 실시된 핵실험 트리니티, 그리고 그 후 78년 트리니티 당시의 피폭에 관한 연구 결과가 최근 공개되었는데 핵실험 열흘 만에 방사능 낙진이 미국 46개 주와 캐나다, 멕시코까지 퍼졌다고 합니다. 캐나다 크로포드 호수 바닥에 플루토늄이 내려앉은 것도 이때로 추정되며 트리니티 핵실험을 했던 뉴멕시코 주민들 피해가 가장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78년이나 지났으니 이미 많은 사람이 영문도 모른 채 고통을 겪다가 숨졌겠지요. 원폭의 피해를 일본 위정자들이 알았다면 더 빨리 항복하고 전쟁을 끝냈을까요? 알았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 이후에도 세계 곳곳에서 핵실험과 원전을 가동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생겨난 방사성 물질은 땅과 물을 따라 우리 삶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이 오염되면 필연적으로 땅도 오염됩니다. 땅은 한정된 자산이고 한번 오염되거나 잘못 개발되면 다시 되돌리는 것은 몹시 어렵습니다. 땅만 오염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인간도 치명적으로 오염됩니다. 그리고 그 오염은 다음 세대에게 전달됩니다. 부동산 쪽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고는 엄청난 인명사고를 동반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시행사와 시공사 간 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랬을까요? 가격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올랐겠지만 그 당시 지어진 건물들은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해 보입니다. 어느 식품업체에서 불량식품을 만들면 국민은 불매운동을 벌립니다. 작고 힘없는 업체는 한 번의 불매운동에도 파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빚을 넣고 영혼을 갈아 넣어야 살 수 있다는 아파트의 부실에도 정부도 국민도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밖으로는 부실공사 전수조사하겠다고 하고 안으로는 그런 주택을 사라고 이런저런 규제도 다 풀어줍니다. 정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격이 좀 내려갔다고 생각하면 다시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국민도 문제입니다. 정부 도움으로 쉽게 재고 처리한 것을 사는 책임의식이 약해지지 않을까요? 계속 이런 식이면 우리는 언제든 다음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짓고 있는 이 집은 구조적으로 안전한가? 내가 만들고 있는 이 음식은 위생적으로 안전한가? 내가 몰고 있는 이 차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 주고 있지 않은가? 내가 하는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가? 누가 답을 줄지 아니면 스스로 답할지 모르겠지만 묻습니다. 우리는 안전한가요?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오늘은 위대한 물리학자의 인간적 고뇌를 통해 스스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안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리즈였습니다. We imagine a future. And our imaginings horrify us. They won't fear it until they understand it.